예,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비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전단을 얘기하는데요. 이 비라 살포를 둘러싼 논란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었죠. 북한이 대북전단에서 고사 기관총도 쏘고 그래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뻔했는데요. 사실 북한이 이 남한을 흔드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고요. 그리고 지금도 바로 오늘도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빌미 삼아서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남 전술을 할 것이며 그리고 테러 과연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87년에 발생한 칼기 폭파 사건의 장본인이시죠. 김현희 씨와 함께 북한의 대납 공작 전술 그리고 테러의 가능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사신 지가 한 27년 되셨죠? 예, 27년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 사형 판결 받고 사면 예. 받은 이후에는 이 칼기 사건의 진상,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강연간증 많이 한 10년을 했죠. 그리고 또 숙이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에게도 드리고 97년에 결혼해서 뭐 그냥 사회 정치 다 떠나고 시골에서 조용하게 참여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참 세상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는 가짜 설모 이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 예. 97년 결혼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 그런 대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뭐 본격적으로 이 가짜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라는 소설들이 쏟아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그 신부들이 전 겨울을 돌면서 재조사하라 기자회견하고 방송 3사가 가짜 의혹 많다는 방송을 동시에 하고 뭐 그 신부들과 대책위가 또 돌아다니면서 뭐 그 온 천지 데모하고 소송하고 뭐 그 하고 그 와중에 또 국정원은 저보고 이민을 가라 그러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계속 떠나라 그러고 그 제 뭐 삶의 터전과 그 주변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켜 놓고 완전히 고립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국정원이 그 가짜라고 하는 그런 MBC에 출연하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거부했다고 해서 사실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는. 그런데 보안이 되어 있는 제 집을 MBC에 가르쳐줘서 MBC가 한밤중에 저희 집을 습격을 해서 그것도 저 혼자 있을 때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주변을 다 그냥 인터뷰해서 그걸 노출시켜서 방송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그냥 한밤중에 1살, 3살 난 그 자는 애들을 업고 그냥 맨몸으로 집을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그때부터 2003년부터 이제 피난살이, 힘겨운 피난살이를 한 게 지금 만 11년째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피난살이라는 게 집을 계속 옮겨 다니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집에 못 들어가고 다른 남의 집에 그냥 그 진짜 작고 정말 막 힘든 그런 진짜 집에서 진짜 피난살이를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이송 되셨을 때요, 이제 처음에 트랩을 내리는 사진, 그 사진 지금 그 화면에 잠깐 보여주실 텐데요. 그 우리나라 이송했을 때 비행기 트랩에 내리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PD님? 아직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외모도 굉장히 화제셨고요, 처음 오셨을 때, 그죠? 그런데 이 8년 동안, 그러니까 대남 훈련을 굉장히 오래 받으셨죠, 북한에서, 그죠? 예, 7년 8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7년 8개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김 선생님 생각대로, 말씀대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하루의 일과표 이거 맞습니다.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예? 아침 식사하시고. 독보가 뭡니까, 이게?
뭐 읽는 거죠. 뭐를 읽어요? 그날 사설이라든가 뭐 그런 사설? 거. 예. 아, 뭐 노동신문 사설 네. 이런 거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어떤 겁니까? 강의는 대남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때 뭐 정보에 대한 거 대남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 조직은 어떻게 꾸릴 것인가 뭐 그런 그 경험과 실제 훈련 그런 걸 이론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아, 이론적으로. 그러면 1시부터 여기 16시니까 4시까지죠. 요때는 그래도 좀 많이 쉬시네요. 그죠? 뭐 조금 쉬는 편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강의, 역시 오전 강의랑 비슷한 내용인 모양이죠. 예, 쭉 다 연결해서 뭐 연결해서요? 하는 거죠. 예. 근데 밤에 훈련을 하네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 그날 과제가 있으니까 예. 내내 뭐 태권도라고 하죠. 격술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그런 연습은 또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조금 숙소를 벗어나서 행군을 하는 그런 훈련을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태권도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건 낮에 이제 여기 오후나 오전 강의 때 하시고요. 그리고 예습까지 하고 주무시 잘하고 그런 모양이죠. 내일 노동신문의 사설 같은 것들을 예습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숙제 내주고 뭐 항상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러고서 이 김일성, 김정일을 그런 훈련을 받는 과정이나 받으신 이후에 직접 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예. 아, 저희는 뭐 꼭 밀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신 지가 27년. 그때 우리나라 오셨을 때가 몇 살 때셨죠? 실례지만? 26살이죠. 26살. 그럼 반반씩 사셨네, 이제. 그죠? 남쪽. 근데 조금 성장해서 산 거는 이쪽 기간이 훨씬 기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많이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대남 공작원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그런 생활을 쭉 하시면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들어서서 뭔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바뀐 부분은 별로 뭐 여전히 인민들이 눈과 귀 가리고 독재하고 공포 정치하는 건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남 전략이요. 대남 전략은 좀 옛날에는 해외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많이 해를 통해서 하고 또 직접 직파하고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탈북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사이버 그런 걸 좀 요즘 시대에 맞게 인터넷 사이버 전쟁 뭐 또 탈북자들을 이용한 공작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소위 말하는 삐라라 그러죠. 대북전단. 이거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북에 계셨을 때도 삐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남쪽에서 이렇게 간 거? 대학 때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냥 단지 남한으로 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뭐 그런 모습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남한의 삐라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반응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김정은 세대 들어와서 모든 게 지도력이나 뭐 정치력 모든 게 지금 약화되고 인민들 기반도 약해서 그 우상화 신격화를 위해서 지금 백두혈통도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남한 삐라를 통해서 그 진실이 알려지거든요. 알려지니까 또 특히 백두혈통하면 김정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혈통이잖아요. 어머니가 추신 성분이 나쁜 제일 동포였거든요. 제일 동포,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북한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진실이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료로 인한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에요. 제1교포를 그렇게 싫어하는 모양이죠. 아니 옛날에는 조총련 통해서 그 제1교포 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 제1교포 왜 이렇게 북한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예?
일본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예,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 자본주의 물이 들어서 그 출신 성분을 가장 따지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그 째포라 그러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째포라고. 째포 맞죠? 예. 북한 말로. 그 째포라는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모양이죠. 살다 보면. 예, 그 출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째포가 됐던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북한이 이 우리한테 지금 계속 지난번에 고사 기관총을 발사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그 우려하는 거는 다른 형식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도발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은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위협적으로 도발을 하는 게 북한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도발. 근데 지금 보실 때 만약 도발 그것이 이제 테러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방식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의 도발? 지금은 예.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을 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뭐 국내적으로는 아주 경제 상황이 악화돼 있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북과 뭔가 해보려고 지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큰 그 천안함 같은 큰 도발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냥 위협적으로 총격전이라든가 뭐 그런 소소한 도발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였었죠. 그 군사 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북한 군들이 쫙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해요. 예, 전 전선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유형, 무형의 도발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만일 항상 전쟁은 말입니다. 우발성하고 도박성하고 폭력성하고 정책 계산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클라우스위츠의 전쟁론의 핵심인데 우발성 도발성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무슨 일 생기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북한은 항상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거 밑에 있는 군인들이 청한방 쏘는 거 지시 없이 쏘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위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물론 이제 북한이 선제적인 총격 때문에 벌어질 텐데 지시가 없으면 절대 쏘지 않는다. 예, 다 그 계획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오발 사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도. 그 오발 사고로 인해서 뭐 크게 번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북한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것들,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괜찮다. 근데 그 고사 기관총을 우리한테 쏜 거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도발이라면 나중에 더 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해서 남한의 지금 비라 살포를 이렇게 저지시키고 또 남남 갈등 조장하려고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비라를 막으려고 하는 수법이죠. 근데 뭐 이전 대한민국도 또 국민들도 많이 또 면역도 생기고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남남 갈등 말씀하셨는데 사실 삐라 문제로 이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나 뭐 진보단체 일부 진보단체들하고 충돌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이 노리는 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정부도 상당히 고민 아니겠어요? 이거를 뭐 알리자니 북한이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수그러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거기 있는 주민들에 있어서 이 상정권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우리 김현희 씨가 생각하실 때는 어떤 충고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잘 정부나 국민들이 잘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을 가지고 또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어렵더라도 뭐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우리나라 계속 사시면서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뭐, 저는 그것보다도 예.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피난 생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저 국정원에서 와서 하는 말이,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다가 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네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아직도 발뺌하고 핑계,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벌써 이명박 정부 2009년 3월에 자체조사팀 만들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주도가 돼서 이 공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청와대, 국정원, 경찰, 방송 3사 대책이 다 함께 했다고. 그리고 검찰이 넘겨서 처리하겠다 하고는 그냥 희지부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세훈 원장도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도 처리 안 하고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국정원이 엄연하게 이적 행위를 했는데 왜 여기 대해서 공식 사과하지 않고 또 그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자가. 그래서 이걸 그냥 덮는 것은 바로 국정원의 그 썩은 뿌리를 덮는 거고 국가 안보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국정원이 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재준 원장이 이번에 와서도 뭐 하겠다고 하고는 도중에 나가버렸거든요. 퇴직 사퇴해버렸는데 이번에 오신 그 이병기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개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이런 문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의 얘기를 아무래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대남 공작 문제까지 쭉 들었는데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기구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때까지 또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